네, 시간이 돼서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부 세션 행사를 맡은 KMI 해운물류연구본부의 최건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간단히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2부 행사에서는 3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단상에 바로 토론이 있어서 진행될 것 같지만 잠시 후에 토론이 발표 후에 진행됨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들의 할당된 시간이 10분입니다. 네,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어서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해운시장 시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KMI 황수진 해운시장 연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해상운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KMI 해운연구본부 해운시장 연구실 실장 황수진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선, 권화물선, 유조선 시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과 전망입니다. 2024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감소와 세계 각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조기 선정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2023년 대비 2.5배 상승했습니다. 2025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부분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은 2.8에서 2.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계 인플레이션은 4.3%로 전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변화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투자와 소비 지출의 확대가 예상되어 결국 해운 부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2025년 컨테이너선 선대 증가율은 5에서 6% 내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도 대규모 선박 인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IMO의 환경 규제, 조선소의 캐퍼 부족에 따른 인도 시기 지연은 시장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급을 고려했을 때 2025년 SCFI는 선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올해 대비 24에서 3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신조선 인도로 인한 공급 증가분을 수요가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정세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는 운임의 하박 압력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기조 변화는 조기 선적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의 자국 생산 정책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아시아발 원재료 및 중국 중간재 수출 물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공급 충격을 완화해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물론 시장 정상화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사의 전략적 판단과 대응에 따라 공급 상쇄 효과의 규모와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 2월 얼라이스의 구조와 서비스의 변화는 선대량 자체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선박 공급 과잉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차별화 전략의 효과가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화물선 시장입니다. 2024년 권화물선 운임지수는 1758을 기록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선박 공급 조절 효과에 2023년 대비 27.5% 상승했습니다.
2025년 쓰구를 살펴보고 운임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전 세계 건화물성 해상 물동량은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제철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정부가 내국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수력 발전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은 수요 증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수요 증가와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또한 석탄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5년 곡물 해상 물동량은 대두 시장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과도한 강우로 밀 수확 면적이 축소되었으나 호주는 강우로 인해 밀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기상 변화가 곡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역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이너 벌크는 인플레이션 증가세 둔화에 따라 광물과 금속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출이 2024년 마이너 벌크 부분의 해상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2025년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입니다. 2025년 건화물선 선대 증가율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에는 2022년 발주 감소 영향으로 신조인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IMO의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폐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건화물성 운임 지수는 올해 대비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와 지속 여부, 특히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중동의 분쟁 지속 여부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석탄의 수요 증가는 중국과 인도의 소비 증가가 견인했으나 자국 내 석탄 생산 확대와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석탄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저속 운항 등의 운항 조치가 공급 흡수 효과로 나타나며 시장에 공급되는 선박의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조선 시장입니다. 2024년 유조선 시장은 전년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수요 부분입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오펙 플러스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감산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감산분이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은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오펙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미국 등의 원유 소비 개선과 재고 감소 가능성 및 비오펙 플러스의 증산으로 인해 원유 교역량이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분쟁 확장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원유 수요의 변동성과 공급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측면입니다. 2025년 유조선 선봉량 증가율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선대 구조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선 비중은 약 34%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IMO 환경 규제 등에 대비해 폐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공식 시장 거래에서 노후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경우 해체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0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정쟁 지원금 차단을 위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유조선의 7%가 미국의 제재에 올라와 있으며 그림자 선단까지 포함하여 10% 내외의 유조선 운항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유조선 운임은 선대 증가 둔화와 원유 교역 패턴 변화에 따른 장거리 무역 증가로 인해 올해 대비 2.5에서 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재고 감소는 원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 또한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다만 중동 정쟁의 지속 여부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의 변화, 중국의 수요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친화석 연료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자국 에너지 자립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원유 생산 증대와 수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해상 물동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얼라이언스 재편입니다. 올해 2월부터 오션 얼라이언스, 제미나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MSC 체계로 재편 예정입니다. 특히 MSC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와 협력하여 아시아, 유럽 항로의 4년간 선박을 교환하고 짚라인과는 아시아 미동부와 미 걸프 연안에서 장기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과잉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얼라이언스 출범과 재편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 선종에 걸쳐 선박의 공급의 노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유 교역의 패턴 변화로 톤마일이 증가하고 중동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변화시키고 있어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선박 공급과 관련된 IMO 환경 규제입니다. IMO 환경 규제에 따른 선사의 적극적 대비와 대응 노력은 운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입니다. 통상 부분에서의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산 최대 관세 부과는 대미 대중 수출을 위축시키고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 이전까지 단기적으로 조기 선적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부분은 중국의 미국에 대응한 수입처 다변화로 톤마일이 증가할 것이고 에너지 증대 정책으로 인한 시장에 유입되는 석탄 물량이 증가하면 운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공약으로 인해 전기차 후박 산업인 2차 전지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경우 마이너 벌크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해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항만 물동량 전망과 과제로 최서구 KMI 항만 수요 분석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최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강수진 실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좀 더 글로벌 레벨에서 저희 해상 물동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로컬 레벨에서 저희 우리나라의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에 대해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항만 물동량 실적입니다. 실적은 2024년 10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잠정치를 집계를 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약 1.2% 증가한 15.7억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라서 총물동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은 회복이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만별로 보시면 부산항이 4.59억 톤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위 5개 항만의 비중이 소폭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규모의 항만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석탄 화력 발전소 지원 항만들과 철제, 기타 광석, 시멘트 처리 항만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물동량입니다. 품목별은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이고요. 증가 품목 수는 7개 품목에서 증가를 기록했고 6개 품목에서 감소를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석탄, 유리나 화공품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를 했으나 기타 석탄이라든지 철제, 기타 광석, 시멘트 등 국내 건설 경기와 유관한 품목들을 주로 처리하는 항만들을 위주로 품목들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 2023년 대비해서 약 4.8% 증가한 3,160만 TU를 기록을 했고요. 수입과 수출, 환적, 물동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연안 같은 경우 일부 소폭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환적 같은 경우 8.3% 증가를 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해상 물동량은 5.5% 증가를 했고요. 항만 물동량 같은 경우 4.8% 증가를 했습니다. 특징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경영량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홍해 리스크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영향으로 추가적인 관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화주들이 조기에 선적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밀어내기 물량들이 상반기에 좀 집중되는 영향으로 좀 상반기에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하반기 갈수록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증가세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의 항만 중에 상하이항이 1위, 부산항은 7위를 몇 년간 지금 수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증감 수준은 24년 2분기 실적 기준에서 전년 대비 117개 항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감소는 30개 항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시면, 권역별로 보시면은 중동 지역을 제외한 전권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5년 항만 물동량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4% 증가한 16.2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품목별로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컨테이너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 24년도에 워낙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에 인한 영향으로 기저 효과를 받아서 좀 증가세 또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보시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234만 TU를 예상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소폭 회복되면서 물동량 증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공급망 변화라든지 보호무역주의 확산, 또 그런 글로벌 교육에 그런 하방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컨테이너 품목별 물동량입니다. 유류, 석탄, 철광석, 자동차 전부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인 물동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IRA 폐기 또는 감축 등 대외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제, 기타 광석, 화공품, 시멘트 등도 일정 부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의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공품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 이제 구조적인 구조 조정이 지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화학 외에 무기화학 부문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곡 같은 경우 곡물 가격 하락에 따라서 선물을 비롯한 도입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양곡 품목의 교역량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래 같은 경우 건설경기 악화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으나 전년도에 이어서 이제 허가량 대비해서 채취량이 아직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채취가 재개된 이후 전년도에 크게 증가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2% 증가한 9.28억 TU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소비 회복이 물동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라서 불안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보시면은 러우 전쟁이 계속 아직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서 그 유럽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럽은 소폭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항만 통계입니다. 먼저 컨테이너 부두 생산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24년 전 세계 선적 생산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같은 경우 24년 3분기 누적 기준 63.0회로 23년 1분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부산항 같은 경우 24년 3분기 기준 누적 기준 74.5회로 23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부산항의 순위는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는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9위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만 위수탁 가공 무역 규모입니다. 항만 수탁 가공 수출 같은 경우 전년도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24년 위수탁 가공 수출 기업의 항만 배후 단지 유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입니다. 항만 운송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전자상거래 실적이 23년도에 35.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4년에 잠정치도 39억 달러로 여전히 굉장히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항만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24년에는 11.7억 달러를 항만에서 처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37.8%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풀필먼트 수출 중심의 항만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항만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통관 등 행정 지원, 특히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 강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로 해운 탄소 중립 전망과 과제로 박치병 KMI 해사산업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 탄소 중립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박치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표에서는 크게 해운 탄소 중립을 위한 동향과 향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해운 탄소 중립을 위한 현재의 동향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GHG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세계는 GHG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운 부문은 현재 전체 GHG 발생량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세계 5위 배출 국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해운 분야 GHG 감축을 달성하고자 IMO에서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를 중심으로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70%, 그리고 최종적으로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그리고 2050 장기 전탄소 발전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배출 규제 해역 및 선박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항만 지역에 대해서 배출 규제 해역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는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 EEXI와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CII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IMO보다 더 강력한 정책인 Fit for 55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탄소 연료 그리고 친환경 기술들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선박들로 노선을 운항하는 그린시핑 코리더 정책을 통해서 GHG 감축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7개에 달하는 이니셔티브가 운영 중에 있었고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62개의 이니셔티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탄소 중립을 위한 향후 전망입니다. 다양한 기술들과 방안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에너지의 전환 없이는 100% 완벽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이러한 것은 선박 발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NG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20% 정도의 GHG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IMO에서 2030년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인프라나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LNG가 가장 단기적인 GHG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2030년까지 연간 선박 발주량 총톤수에서 LNG의 비중은 화석연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탄소 연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2050년에는 무탄소 연료 선박의 비중이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DNV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연료로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기존 벙커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장 탱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 메탄올 생산이 현재는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2030년 전체 연료의 약 2%를 차지하겠지만 2050년까지 약 1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암모니아 또한 기존 벙커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연료 대비 높은 생산 비용과 그리고 강한 독성은 연료의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50년 전체 해운 시장 연료 비중에서 약 35%를 차지하는 주 연료원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성급인 LR에서는 바이오 연료와 수소 연료 기반의 연료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기반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가 약 84% 정도 활용이 되겠지만 이 비중이 2050년에는 5%까지 줄어들고 한 80% 정도가 바이오 연료로 대체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수소 연료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89%에 해당하는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겠지만 2050년에는 수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암모니아와 이퓨얼이 전체 연료 시장의 65%가량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녹색 무탄소 연료의 도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퓨얼의 생산량도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단기적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청색 연료의 사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재생에너지 연료원이 공급이 될 때까지는 기존 화석 연료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선박에도 선상 탄소 포집 장치가 설치되고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에 대한 대응입니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연료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선, 해운, 그리고 에너지 및 신기술 업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운 산업 전반에서 선원과 육상 조직의 역량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연료별 지식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급 선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연료는 각기 다른 특성으로 인해서 안정성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고급 선원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표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LNG와 달리 암모니아,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는 해운에서 활용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들이 굉장히 미비한 현실입니다. 이에 친환경 연료와 그리고 그 연료들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입니다. 해운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와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선박의 경제적인 운항 서비스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내 기술들의 해외 실증과 마케팅 기회를 확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과 국제 규정을 만족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국내 기업이 계속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지금 현재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가 앞으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저희는 많은 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발표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어떠한 연료가 앞으로 우세할지, 어떠한 연료가 정말 필요할지 통일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기존 화석연료 대비 비싼 친환경 연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투자 행위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업계에서도 비용이 비싼 친환경 연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해운 분야 정책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그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발표자께서 시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바로 토론에 이어져도 시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 7분의 좌장과 토론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과 좌장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오늘 해양수산 전망대 발표 자료 앞에 보면 만족도 조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합토론 좌장은 KMI 김향수 석자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양수입니다.
오늘 그 해운 시황, 항만 물동량,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KMI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 포함해가지고 우리 패널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패널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우측부터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제 왼편으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최송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춘 KMI 해운연구본부장이십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패널들께서는 약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그다음 패널들 발언이 끝나시면 플로어에서 우리 참석하신 방청객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패널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해주신 순서대로 먼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김영준 본부장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진흥공사의 김영준 본부장입니다. 저는 그 금융을 담당하는 쪽에서 나온 만큼 오늘 그 저희가 보는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시장 동향, 다음에 또 금년도 저희 해양진흥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시황에 맞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시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저희 해양진흥공사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양정보센터가 있는데 시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같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벌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우리 공사나 또 저희 업계에서는 우리 KMI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수요 감소나 또 철강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운임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해진공이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2조 9천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그 국내 선박 금융이 대체로 이제 그 우리 외국계 은행들이 한 45%에서 5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국내 상업금융은 한 10%에서 15%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금융기관 저희 해진공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외 금융기관들은 그 HMM이나 대형 해운사의 큰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어떤 그 선박금융은 실제로는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해운업의 변동성이 심하고 또 외화자금 조달 애로로 여전히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해운업 지원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국적선사의 선박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수요에서 보면은 선사들을 저희가 만나보면은 원래는 그 신조 또는 중고선 도입보다가는 그 리파이낸싱 수요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조를 하기에는 아까 우리 KMI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에너지를 뭘로 할 거냐, 연료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한 판단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성가도 높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고선 부분에 있어서도 성가가 높다는 게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저기 항만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해준공에서 18년에 설립된 이후로 23년까지 한 5천억 정도의 항만 인프라 부분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였고, 작년에 저희 법 개정을 통해서 항만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한 4,700억 정도의 항만 인프라 물류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부산 신항이나 울산, 인천 여러 곳에 지원을 해 왔고요. 원래 뭐 해외에도 이제 우리 거점 지역에 어떤 물류센터를 투자하거나 하는 부분을 늘렸습니다. 원래 작년 말에 우리 해수부에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항만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 그 항만 인프라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있고, 그게 해진공에서 지금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역점적으로 한 부분이 친환경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2조 9천 중에 연간 한 1조 1,200 정도를 작년에 보니까 친환경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물론이고, 아직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여력이 없는, 또 모든 선박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떤 설비 개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해진공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이 공조해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수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아까 우리 공급망 이슈가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저희 해진공이 해양 부분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전담 조직도 만들었고, 우리 경제안보 품목이란 게 전부 이제 사실은 100% 거의 100% 항만을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상 공급망 지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융적으로는 해상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시 기회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진공에서 올해 그 해양금융지원금융을 2조 9천억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항만 인프라 쪽이나 공급망 안정화 쪽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부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소진 실장께서 발표한 해운 시황과 박지병 전문위원이 발표한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선사의 입장,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운 시황과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2025년도에 신조선이 한 5 내지 6%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실은 2023년과 24년에 이미 각각 현존 선박량의 8%와 10%의 선대가 증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다시 또 5 내지 6%가 늘어난다는 뜻은 대단히 그 선박 증가가 가파르다라는 거고, 특히 작년 2024년에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이 440만 TEU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 그래서 현재 지금 조선소 발주 잔량도 컨테이너 현존 선박량의 한 26%까지 올라가 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신조선은 크게 늘 것이다, 이렇게 공급 쪽에 공급 과잉 요소가 생겼고요. 이에 비해 선박 수요는 지금 내년도 2.8% 증가세를 전망하지만 작년에 5%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죠. 더욱 심각한 건 빔코에서 발표된 것에 따르면 내후년 2026년에는 선박 수요가 5 내지 6%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황순희 실장이 얘기한 대로 2025년에는, 금년에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그런 대로 유지되다가 하방 압력 어느 정도 하락하는 정도 선에 그치겠지만, 문제는
내년이죠. 2026년에는 아주 크게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관적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자에서의 평화 협상을 유도하고 또 이란이나 후티 반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다시 컨테이너선의 그 수에즈운하 통항이 재개되고, 이 경우 컨테이너 수송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운임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업계는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해상 운임의 큰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친환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그 우리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한 선박 척수가 48척인데 현재 발주 잔량으로 친환경 선박 나와 있는 게 55척이에요. 근데 저희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 노후선이나 CII D등급, 2등급 선박이 605척입니다. 605척에 비해서 너무 턱없는, 55척은 너무 턱없는 그러한 그 발주 잔량이죠. 거의 선사들이 지금 친환경 선박을 못 짓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물론 뭐 자금 여력도 있겠습니다만 비싼 선박을 또 비싼 연료를 들여가면서 현재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선사가 누가 있겠는가? 아주 큰 선사 빼놓고는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IMO 기조이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게 많습니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무탄소 연료를 5 내지 10%, 적어도 5%를 사용을 강제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박이 20척이 동일한 게 있다면 그중에 한 척 정도는 무탄소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강제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당장 선박을 못 진다면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에너지 저감 장치를 달는 방법.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항로를 최적화한다든가 감속 운항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표에서 나왔다시피 친환경 연료 도입에 관련된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박 금융이 크게 증가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605척에 대한 친환경 선박을 만약에 전부 다 신조선으로 전환시킨다면 현재 시가로 약 49조에서 55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부 다 신조선으로 하지 않겠죠. 중고선으로 대부분 하겠습니다만 이런 선박금융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우선은 많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이 5조 정도인데 10조까지 늘려서 적어도 한 20조 이상의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게 저희들 제안 사항이고요. 여전히 상업은행의 선박금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그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이러한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급은 가행되고 수요는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올해부터 내년까지 특히 해상 운임이 급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친환경 선박, 또 친환경 연료, 추진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업계에서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우수환입니다. 시간이 5분이어서 좀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전망할 때 보면 뭐 최근에 대부분 그런데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불확실성의 한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불확실성 안에도 일부 부분은 확실성이 생기고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과 관련입니다. 해운은 어차피 운송 수요는 뭐 2%에서 3% 오르는 걸로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은 한 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이제 수에즈 운항 가능성 부분입니다. 수에즈 운항 가능성이 확 이제 되면 이게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결국 그 수에즈 운항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시기냐로 결정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쭉 이제 뭐 업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후티 반군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것과 이 전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휴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 그래도 4분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라이언스랑 같이 좀 보면, 얼라이언스가 이제 세계에서 4개로 재편이 되는데, 결국 4개로 재편된다는 것은 4개가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량은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공급량과 관련해서 운항에 있어도 통제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통제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항이 이제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 헤드홀 쪽은 이제 수에즈 운하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 백홀 쪽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낮으니까요. 아마 그대로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해운 기업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매출이 뭐 일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보면 하반기에 이제 내려갈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상반기에 어떤 수요가 생기냐면 1년 계약이 아니고 중장기 계약을, 그러니까 3년 뭐 이렇게 2년 3년 계약할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바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낮춘 가격으로 3년 계약을 할 이제 요인이 생기고요. 선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국내로만 한번 보면 국내 선사들 중에 이제 미주 시장에 조금 참여가 이제 약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시장, 우리 국내의 컨테이너 선사들 구조가 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업계 내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좀 변화가 생겼을 때 또 이제 우리 그 선사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항만 부분 말씀을 좀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항만 이제 컨테이너 쪽 얘기를 하면 부산 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뭐 얼라이언스 재편되고 나서 재민이 전략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논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온라인 재편이 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것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중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은 이제 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항만 운영 전략에 굉장히 큰 전환이나 또는 뭔가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신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5와 2-6의 성패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선사들이 신항으로 넘어올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신항의 운영 가능성,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좀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이 북한과 신항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 북한에 있는 터미널 운영사의 전략, 그리고 선사들의 전략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환경 규제 한번 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규제가 강해지는 건 확실한 상태입니다. ETS 연료 기준 정하는 거, 그다음 CBAM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같고 IMO 중기 조치가 이제 이번 해에 그 대안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계속 이제 평가를 하고 2025년도 두 번째 MEPC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7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ETS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마리타임 퓨얼 그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IMO에서 결정할 레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선사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오는데, 그럼 선사의 부담으로 넘어온 걸로 끝이냐? 그게 이제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전력시장에서 한번 보면, 전력시장에도 계속 이제 이 친환경 관련돼서 이제 부담금이 생겼는데, 벌써 이게 한 3, 4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부담금이 그러면 사용자한테, 소비자에게 다 전가가 되느냐, 전가되지 않느냐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선사들이 내고 있는 그 부담금이 화주한테 다 전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제 전력시장에서의 그 연구를 보면 어떤 시장에서는 99%까지 전가가 되더라, 어떤 데는 5%만 전가되더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좀 보면 해운 시장에서는 거의 다 전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 더 이제 커나갈 때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시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전가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모두 말씀하신 그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추가 비용들이 그러면 해운업체들이 다 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화주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퀘스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에 따라서 우리 선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규제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쪽에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주들,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EU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한국도 한 2, 3년 내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코프 1은 이제 삼성이면 삼성이 직접 사용한, 직접 공장에서 발생시킨 스코프 배출량. 그 다음에 2는 이제 전력시장에서 오는 거죠. 스코프 3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운송한 데서 발생한 CO2 배출량을 삼성이 인식을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게 보이면 당연히 이걸 줄이라는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공시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압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프 3가 공시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공시 대상에 빠졌습니다. 긴 논쟁 끝에. 근데 EU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 스코프 3를 안 넣고 갈 것이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넣게 돼 있습니다. 주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스코프 3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출한 CO2 배출량이 화주들의 CO2 배출량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드리긴 그렇지만 애플, 삼성, 스코프 3가 제일 많습니다. 스코프 1, 2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젠바 같은 그런 이제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이미션으로 하는 선사만 우리가 쓰겠다라는 화주의 모임이 생겼고, 그것을 이제 첫 번째는 합박으로 선정이 됐었고, 이번에 다시 비딩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규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압박들이 선사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압력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길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중간에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일단 해운 쪽에서는 수혜주 운항 통항 가능성,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재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는 부분 말씀을 하셨고, 항만 쪽에서는 이제 진해 신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북한과 신항 간의 또 항만 개발 운영 전략 같은 것을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말씀하셨고,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는 선사가 먼저 부담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화주한테 다 전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규종 부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선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6,580만 CGT였는데 그 전에 비해서 약 34%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한국 수주량은 1,100만 CGT로 전년 대비 9% 성장했습니다. 작년 초에 전망할 때는 10% 내외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그게 서프라이즈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굿뉴스고 아쉬운 점은 우리 한국의 신조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떨어졌고 반면 중국은 71%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중간에 신조 시장에서 역전이 일어난 게 2006년인데 지난해 하여튼 그 격차도 거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조선업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이 가격이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LNG 운반선에 좀 집중해서 수주를 했었고 반면에 중국은 LNG 운반선, 탱커, 벌크, 컨테이너선 비교적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에는 조선 시황이 다시 백투 노멀로 돌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은 주요 전망기관들이 금년 선박 발주가 24년 대비 한 22%에서 28%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대략 예년 수준인 4,200만에서 한 4,700만 CGT 중반대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변수는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국제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미국의 정책, 특히 중국 관련된 그 조선업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잘 아시지만 한미 조선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벨롭 될 건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 이미 미국 철강 노조 등 5개 노조에서 공동으로 USTR이라가 중국 조선업에 대해 슈퍼 301조 조사 청원한 게 있는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거고 이런 것들도 그 국제적인 조선업 구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최근에 Ships for America Act도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 중인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해서 우리 CGT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한 50%가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체 연료 추진 선박 연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LNG가 한 71%, 70%, 메탄올 추진 선박이 한 12%, LPG 6%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벙커링 관련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연료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지금 중국이 양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무섭게 이렇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저탄소, 무탄소 연료 기술을 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앞서 나가려고 힘겹게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프론티어로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일부 대체 연료에 대해서는 벙커링에 대한 이렇게 규범들이 덜 갖춰져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절차, 규범 이런 걸 만드는데 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은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하려면은 대체 연료를 탑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메탄올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 벙커링에 대한 규범들, 아모니아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가지고 규범이 덜 갖춰져 있어서 많이 협회에서도 많이 해수부, 정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해수부에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조선 쪽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조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금년도는 이제 선박 발주량이 좀 많이 감소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앞으로 뭐 통상 환경이라든지 대중국 그 조선업 정책이라든지 또 한미 조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셨고, 특히 이제 그 저탄소,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이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을 좌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벙커링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범이 아직 덜 갖춰져 있는데, 해수부에서 좀 관련 법규 개선 노력을 좀 계속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최송영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최승용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 해양 분야의 친환경 선박 탈탄소 부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해사기구의 그 중기조치 대응과 정부의 녹색항로 구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3년 7월에 IMO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이제 목표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2030년에는 20%, 최대 30%, 2040년은 70%, 최대 80% 목표를 정해놓고 5월, 4월에 실질적인 이제 중기 조치라는 걸 채택을 할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 기술적 조치로서 연료 내의 탄소 집약도를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탄소 집약도를 줄여나가는 기술 조치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단 이제 고급 연료를 쓰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가피하게 탄소는 일정 규모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톤당 탄소세를 매기는 조치, 그 두 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채택이 될 거로 봅니다만은, 다만 시장경 조치인 탄소세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또 논의 자체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약간의 난항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큰 방향성의 변함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해운업계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탄소세에 대한 부분도 저희 해운협회하고 계속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운 대표단체인 ICS는 이번 4월 IMO MEPCA 직전에 톤당 18.75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제시치고요. EU는 지금 톤당 100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국가들은 일단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자기들이 수혜국이 되기 때문에 톤당 150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탄소세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조선업계 쪽에는 그거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고, 우리 해운업계의 입장을 경청을 해서 일단 탄소세 기금 조성할 때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우리 해운업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 방침을 정해서 대응코자 합니다. 녹색형 항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62개 항로 정도가 구축이 되었거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항로를 설정을 해서 무탄소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단 초기에는 이제 저탄소 연료, 또 결국에는 이제 무탄소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7자 유엔기구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2년도에 그 미국하고 한미 간에 녹색 항로 구축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27년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계획대로 시범 운영이 되게 되면 현재까지 구축도는 추진되고 있는 전 세계 60여 개의 항로 중에서는 최초로 북미 항로에서는 가동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HMM하고 협의해서 그 참여 선사로 정해가지고 하고, 연료는 일단 그린 메탄올을 보급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MOU 체계를 통해서 양자간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로는 그 덴마크, 싱가포르, 호주가 있는데요. 호주가 지금 제일 적극적이라서 지금 곧 MOU 체결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덴마크, 싱가포르도 연내 MOU 체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양국 외교 수립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계기로 큰 이벤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이제 흐름은 이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해운업계의 큰 근심은 어떤 연료를 선택할 건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친환경 선박 건조에 관한 내양성 같은 경우는 30% 건조금의 30% 외양성 10%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 또 공급망 확충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쪽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간에는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채널 열어가지고 수시로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소개드렸던 IMO 대응할 때 그런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결과는 또 바로 즉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CEO분들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보고가 올라가게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한번 직접 저희가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업계의 입장과 어려움을 계속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그런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IMO에서 올 4월에 중기 조치를 지금 채택할 계획으로 있다는 부분에서 기술적 조치하고 경제적 조치, 특히 경제적 조치에서 톤상 탄소세 관련된 부분들 또 정부의 입장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녹색 항로 관련돼서 2027년에 그 HMM이 참여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동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춘 본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KMI 해운연구본부장 이호춘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순번이 되었는데 원래 마지막 순번이 조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앞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간단히 끝낼 수도 있지만은 또 제가 추가해야 될 부분을 또 새로 보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저희 세션 구성에 아마 좀 예전하고 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예전에는 사실 해운을 이제 독립되게 별도로 해운만 세션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해운 정책도 발표를 하고 또 연안, 선원 그런 좀 세부적인 그 해운 물류국에 있는 그 과들 그 업무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고 굉장히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세션 구성이 좀 바뀌어서 여기에 항만, 물류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또 해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나 토론에서 좀 빠진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하는 걸로 제 토론은 좀 했으면 싶어서 사실 해운 쪽에 작년 초였다라면 아마 톤세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년 초만 하더라도 과연 톤세제 일몰 연장이 가능할까 그런 좀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뭐 협회, 저희 또 해수부, 그 기재부 설득 작업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좀 뭐 VIP께서 좀 빨리 좀 시그널을 주셔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받았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톤세제 일몰 연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연장이 되면은 이게 5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9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사실 톤세제라는 거는 그 연장해주는 목적에서 가장 큰 것이 순사들로 하여금 선봉량을 좀 확충시키라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여력을 좀 그 법인세의 어떤 절감분을 투자 여력으로 돌려서 선박 투자를 좀 활성화하라는 거고 최근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톤세제가 연장된 어떤 근본 취지에 맞게 선사들도 이제는 좀 더 이전보다는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좀 더 액션을 취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박 투자도 중요한데 사실 그 늘어난 선박에 타야 되는 선원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해수부에서 2차 선원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현실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50세 이상 선원이 현재 전체 선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은 선원은 거의 공급 절벽 상황이 오게 되고 그 과거 2003년과 2023년을 비교하더라도 선원은 한 1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국인 선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10,000명 정도가 감소했고 오히려 외국인 선원이 그 부분을 이렇게 충원을 하면서 20,000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0,000명이 늘어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의 비중이 거의 5대5입니다. 근데 이거 조만간에 아마 역전되고 외국인 선원이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또 이 노사 관계에서도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4+2가 도입됐죠. 기존에 성승기간이 길어서 사실 좀 회피한 이 좀 직업적인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4개월 승선하면은 이제 2개월 휴가가 도입되고 또 이제 선원 임금에 대한 비과세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좀 뭐 베네핏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어찌 보면은 착시 효과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 젊은 세대의 어떤 원활한 유입이 없으면은 이 한국인 선원으로서 우리 해기사 인력 뭐 부원을 포함해서 선원 인력을 이게 확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선원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빙코 자료를 보더라도 2026년에는 아마 해기사가 한 23,000명 그리고 부원은 26,000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외국인 선원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예전에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내국인 선원 양성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 선원 공급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연한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최근에 연한의 이슈가 카보타지 해제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고 해수부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때에 일시적으로 정말 제한적으로 카보타지가 해제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보타지의 해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뭐 해제했다 풀었다 말았다 뭐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해수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타지 해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고 이거는 연안 운송의 어떤 존립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환기를 좀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호춘 본부장님은 전문가답게 또 그 오늘 발표 내용에 빠졌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톤세제 일몰 연장이라든지 또 선원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지 노사정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뭐 카보타지 해제하는 부분들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저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
좀 몇 가지 질문을 한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질문도 가능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일신문 정영근입니다. 그 최규종 그 부회장님께 하나는 그 미국의 선박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조선에서 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 여쭙고요. 그리고 해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박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그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해운 분야에서 미국이 그 코스코, 중국의 코스코를 그 블랙리스트에 지난주에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는데요. 이게 블랙리스트 오르면 이제 그 미국 기업과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 화주들의 상품을 중국 코스코가 운송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활용한 한국 그 해운 기업의 마케팅 방안 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규종 부회장님 답변. 네. 저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가 끝나면 그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 중이라 검토가 끝나면 한번 검토 내용을 보고 아마 적당한 빨리 저희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일단 우리 이호순 본부장님.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도 국회에서 관련된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장관회의의 의제로도 올라갔었고,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법안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한 거는 약간 의도가 있었고요. 법안 발의했던 거는 아마 이제 다시 트럼프 그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은 진짜 법률로서 채택이 되면서 아마 내용이 좀 확정이 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법률이 확정되는 시점에 그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히 뭐 MRO 쪽이나 또 군사 쪽에서 아마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선대 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로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미국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가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부회장님께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양창호 부회장님. 예, 그 Ships for America 액트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미국이 그 LNG 수출하고 원유로 수출할 때 자국 선박을 쓰겠다라는 것과 미국 정부가 조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자국 선박을 쓰겠다는 겁니다. LNG 수출과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40년대 초반까지 약 자국 선박을 15% 내지 10% 쓰겠다. 미 정부가 도입하는 전략물자는 100% 자국 선박을 쓰겠다. 이때 자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원이 승선하고 미국 국적의 선박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2029년까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정 조건의 해운 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이유는 말씀드린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원이 승선한 미국 국적의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029년까지 우리 선사들이 그 일부를 담당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미국에다가 미국적의 그 자회사를 두고 거기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또는 BBCHP를 미국 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미국 선원을 태워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과연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성을 태우는 것이 과연 수지가 맞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커다랗게 해운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뭐 코스코 그 블랙리스트 올린 것은 뭐 최근 일이어서 아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예, 먼저 박광열 원장님. 예,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광열입니다. 우선 질문은 우리 최규종 부회장님께 아까 우리 그 신조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17%대로 내려앉고 중국이 70%가 넘었다 그랬는데 그게 수주액 기준인지 신조 수주 예. CDT 기준으로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훌륭한 전망대를 만들어 주신 그 케마이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기조 발제하신 분은 저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 중반대 정도로 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 여러 가지로 봐서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수출이 한 1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운이든 항만이든 전부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로 물가가 안정세로 돌았을 거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조 발제한 거하고 해운과 항만에서 보여주는 뭐 2% 3%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한 어떤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포캐스팅 자체도 KMI 자체 뭐 모형으로 하는 거니까 나름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뭐냐면은 이렇게 연초에 전망대회를 하시면은 내년부터는 결산 대회를 이렇게 컨퍼런스식으로는 못 하더라도 전망한 거에 대한 전제와 전망치, 그리고 그 상동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라도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전망대가 더 알차지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은 제가 환갑이 지난 지 몇 년 됐는데 요거 프린트물 좀 페이지를 반으로 쪼개지 말고,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이게 돈 좀 쓰셔가지고 전 페이지로 좀 해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제안 드립니다. 예, 우리 혹시 이호춘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가 총괄 세션에서 발표하는 부분을 이제 해운 항만 다 이제 전체 분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모형에서 이제 나온 거를 좀 쓰시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제 저희 쪽 다른 쪽에 이제 외부 자료나 이런 걸 좀 참조하다 보니까 좀 격차가 생겨 갖고, 자료는 저도 적극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 가운데에 계신 분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김인영 교수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일단 질문은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 이호춘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선원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노령화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는 다르지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 높고 뭐 복지 등 좋은 대우가 있다 보니까 젊은 20, 30대 이제 청년들이 엄청난 경쟁률로 이제 많이 입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나 이런 선원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만약에 임금을 좀 높은 임금과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직업 안정성과 복지 등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국내 한국인 젊은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고 우수한 자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인력 자원을 양성하면 어떨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질문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예, 젊은 세대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돈 맞습니다. 예, 임금을 높게 주면은 아마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선사들이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급여라는 것이 또 선사의 어떤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의 2배, 3배 이렇게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떻게 시황이 좋아서 그 기존 선사들을 포함해서 급여를 많이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게 직업이 워낙 장기간 바다에서 이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정도로 급여를 제공하려면은 지금의 최소 1.5배, 2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둘 간의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해대에서 양성되고 있는 핵인력을 저희가 뭐 이렇게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내국인의 어떤 그 선원 양성을 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노사 간에 또 한번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선업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최규종 부회장님 간단하게. 우리 제가 그 해운 선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서비스 요금이 국제적으로 거의 뭐 평준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이 제조업 인력은 사실은 그 나라에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게 되게 중국하고 경쟁하잖아요. 통상 중국인 조선업에서 임금이 한 50% 수준으로 보통 보고 있어요. 우리 대비. 그리고 이제 요즘 동남아에서 외국인 인력들을 우리 존수와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 인건비가 한 20%.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우리 한국 존수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고임금을 충분히 이렇게 들여가지고 우수 인력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중국과 어떤 비용 격차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힘겹게 경쟁하는데 인건비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또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하는 게 좋을지는 좀 같이 풀어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인현 교수님. 마이크 좀. 예,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KMI에서 너무 좋은 이런 전망 대회를 열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이상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훌륭한 좌장을 또 모시고 패널도 이제 각계에서 이렇게 모신 것은 처음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또 최 국장님 또 와 주셨고 또 해운협회 양 또 부회장님도 와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 마련해 주셨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선 분야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초빙됐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선박 또 자유운항 선박 또 탈탄소 하면서 해운 조선이 지금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추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Ships Act for America 뭐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양 부회장님하고 다들 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미국적 선박을 또 늘리고 미국 조선소의 능력을 또 키우고 그다음에 전략 선대를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가보면은 이 선원 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원이 아니라 이제 해기사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에 해당되는 학교가 미국의 킹스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킹스 포인트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의 사관학교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주립대학이 4곳이 있습니다. 그 주립대학에 또 해양대학이 있어가지고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그 주립대학이 부족하면은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고, 거기 있는 해기사를 더 숫자를 늘리겠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호춘 박사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해기사를 더 양성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입론을 할 때 이 미국의 이 그 선박법의 내용이 중요한 하나의 그 백업 자료로서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질문도 좀 더 받고 플로어에 그다음에 패널들 의견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약속된 시간이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KMI의 담당자분들 계시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들 분들께서 꼭 한마디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있으면은 잠깐 한 1분 이내로 1초. 예. 먼저, 예. 아까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KMI를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박광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GDP가 1. 얼마로 성장하는데 물동량이 2.3% 증가하는 게 서로 맞지 않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테리프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물동량이 그렇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뿐, 그것이 해상 수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그 선원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저희들이 보는 선원 인력은 2032년까지 현재 외항선 기준으로 보면, 해기사 기준으로 봐서 약 14,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00명 정도에 불과해요. 그럼 8,000명이 부족한데 현재 외국인 선원이 4,000명 승선하고 있고, 그럼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4,000명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6,000명의 한국인 선원이 지금도 6,000명인데 2032년까지 6,000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인 선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정책에서 오션 폴리텍을 지원한다든가 승선에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선박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미국 선박법이 우리 해운 조선, 그다음에 선원 양성 이런 정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MI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I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해양수산 전망대회인데, 전망이라는 게 저도 공공기관 있을 때도, 제가 해양재능공사 있을 때도 해운 시황 전망도 해보고 금융시장 전망도 해봤는데 별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 요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것보다 외생 변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망한 게 왜 맞느냐 한번 분석해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맞지가 않는데, 그만큼 이게 전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운, 항만, 조선, 물류 이쪽은 전쟁,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전쟁이라든지 기후 변화, 감염병 이런 외생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전통적인 수요 공급, 선박을 얼마 공급하고 물동량이 얼마 늘고 이거보다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KMI에서 그런 외생 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분석을 하고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제공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그 토론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 해양수산 전망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